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뭐예요?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이전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이라 하면 배우자하고 자녀, 1순위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여는 증여자, 주는 당사자가 살아 생전에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 받는 사람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셔서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무사 입장에서 본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첫 번째는 사망 신고를 해야겠죠.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 1개월 지나서 해도 효력은 유효하고요. 7일이 지나면 1만 원, 그 다음에 최대 6개월까지 안 하면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있는데 뭐 이거는 과태료 때문에 안 한다기보다는 빨리 사망 신고서도 나오고 해야 다음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신고 이제 주민센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간 김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신청하는 거죠. 부청 가서 서류를 써도 되고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그럼 요거를 하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이니 금융자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뭘 갖고 계신지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파악하는 거죠. 이게 급선무죠.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일단 파악해야 되고, 재산 파악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다툼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아파트는 네가 가져가고 뭐는 네가 가져가고 이런 거를, 그게 원만이 되면은 다행인데 이제 협의가 안 되면 법정 상속 지분으로 일단 안분이 되거든요. 그거는 돌아가신 분과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상속인들끼리 협의하는 건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n분의 1 하는 거죠. 법적 지분. 근데 이제 배우자는 n이 아니고 1.5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고 엄마가 있다 그러면 엄마는 1.5, 자녀는 1 이렇게 비율이. 엄마가 제일 높군요. 예. 그 다음에 휴대폰 돌아가셨다고 자꾸 생각난다고 없애버리지 마시고 한동안 좀 살려놨다가 아버지 지인들도 파악하고 뭐 채권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에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거가. 그런 것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돌아가셨는데도? 그렇죠. 이제 아버님의 채권인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빚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럼 빚도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보통 상속 포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더 많고 빚이 적으면 당연히 상속 포기하면 안 되고, 빚이 더 많으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빚이 깔끔하게 딱 없어져요? 자녀예요.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러면 그를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손자, 거기서부터 포기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직계 존속으로 위로 올라가서 또 그 사람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가족이 다 포기하는 게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폭탄 돌리기네요. 네, 그러니까 힘들죠. 이거 말고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승인. 이것도 3개월 내에 하는 건데, 한정 승인은 내가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만큼만 채무액을 갚는 거예요. 재산이 50이고 채무가 100이면 50만 갚고 50은 안 갚는 거죠. 이거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해도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러면 돌아가서 슬프지만 그 슬픔 조금 딛고서 이런 걸 빨리 해놔야 되네요. 그렇죠. 재산 파악을 빨리 잘 해야지.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3개월 지나면 또 뭐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해 놔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을 대비한다 그러면 생전에 증여할 재산을 먼저 골라서 증여할 수 있는 거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상속을 받고 나면 제일 많은 세금도 다 부동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부동산은 받아봤자 돈도 없어갖고 막 세금을 처분하지 않으면 못 내니까 뭐 연부연납하거나 막 그러는데, 그거를 어차피 내가 자식한테 줄 거면 미리 증여를 하는 거죠.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상승한다고 보니까. 그럼 미리 주면 증여할 때 증여세는 내지만 상속세는 원래 상속 당시 재산가액으로 하는데 먼저 증여한 거는 증여 당시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증여한 거였어. 그러면 10년 전 가격으로 가산되니까 세금 값이 시세보다 훨씬 낮겠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증여를 해라.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이 드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면서 상속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점에 증여해도 10년 안에 돌아가 버리시면 꽝이에요. 근데 좀 더 젊을 때 10년 단위로 증여를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세는 특이하게 내가 오늘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1년 뒤에 증여했어. 그러면 이게 계속 합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합산하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최초 증여를 하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증여를 안 하면 그냥 10년 지나서 끝나. 그럼 그 다음에 또 증여를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막 계속하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좀 어릴 때 한 번 증여를 좀 하고 그다음에 10년 있다 또 증여 한 번 하고 또 성인이 됐을 때 증여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증여세 누진 부담도 느끼지 않으면서 증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재산에 가산도 안 되고 미리 준 거니까 10년 한참 바뀌면 가로수길 가면은 그 건물들이 다 5살 명의로 돼 있고 막 예. 그렇게까지 해도 돼요? 세금만 내면 문제는 없죠. 너무 좀 약간 제 정서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너무 나는 지 나이에도 없는데 뭔가 이게 나이 제한도 둬야 되지 않아요 원래? 다만 미성년자들한테 주면 증여를 하면 공제라는 게 있는데 미성년자한테 주면은 2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인데 근데 그거 다 옛날 규정이라 사실 그것도 뭐 너무 작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생각할 게 누구에게 증여할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왜냐면 상속인들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한테 하면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전께 가산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상속인 외의자는 이제 배우자 자녀가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 뭐 이런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주면 5년간만 합산이 돼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주고 싶어. 근데 여기 아들한테 갔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또 이렇게 가느니 그냥 내가 한 번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면 그러고 나서 5년 지나서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가산도 안 되고 좋잖아요. 근데 다만 손자한테 주면 할증과세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할아버지한테서 아들한테 갈 때 증여세 내고 아들이 또 여기 손자한테 줘서 증여세 2번 내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원래 이렇게 100 내야 되는데 한 방에 갔으니까 130 내 해서 이제 30%를 할증을 해요 대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결국 얘한테 갈 거라면 할아버지가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한테 이제 증여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사위나 며느리한테 증여하면 5년간만 합산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며느리한테 50, 아들한테 50 이렇게 주면 증여세 부담도 낮아지고. 상속 관련해서는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증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인데 근데 얘한테만 주고 싶어요. 네,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너무 많은 재산을 주면 유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장남한테 줬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법정 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법정 지분의 50% 정도는 이 사람한테 다 줬더라도 내가 받아갈 수 있어요. 그걸 유류분 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류분 반환을 할 수 있어요. 반환은 그냥 소송 걸면은 웬만하면 되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몫이 100 있었는데 형이 다 가져가서 내가 빵이 됐어요. 그러면 50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세무사라는 직업이 하면서 생기는 습관들이라던가 직업병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여기는 기장료 얼마쯤 나오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고. 다음 질문은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순간? 각종 행동 규제.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가셨어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해서 막 저기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어. 뭘 해야 돼요? 그냥 뭐 골프 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 하다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명절 때 외부인 함부로 만나지 마라 뭐 막 이런 거. 내 마음이지. 세무사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일까요? 상담을 하는데 원래 의뢰인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이만큼 절감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팁을 얻은 거잖아요. 세금이 확 줄고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기쁘겠죠. 그래서 제 노력으로 그분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이제 저도 기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원래 당초 주기로 했던 수수료보다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저도 보너스를 챙기니까 저도 좋고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세무 공무원들이 세무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국세청에서 실력을 쌓으면 세무사로 나와서 일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사회가 점점 자동화시다가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그래갖고 막 세무사도 막 나왔죠.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기장하고 이런 거는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들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컨설팅은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수많은 판단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맞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도 그냥 A는 B 이렇게 쓰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젠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젠뱅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젠뱅TV에서는 재밌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보다 유익한 컨텐츠도 많이 올릴 테니 일명 조떼꾸알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무법인 텍스키 김무룡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